죄와 벌에 대해서 짧은 원고를 써서 이제 어제 송고한 참에 그 인상을 가지고서 짧은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합니다. 죄와 벌은 뭐죠, 여러분? 죄와 벌은? 네, 죄와 벌은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제 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소설이고 19세기에 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거 보면 고전이에요. 고전입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장르를 뭐 나누고 뭐 하는 거는 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다 빼고 우리가 이걸 한 편에 이제 소설로 딱 본다면 19세기 러시아 작가가 쓴 고전 소설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둘을 죽이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 소설이다. 자,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라스콜리니코프인데요. 도대체 그놈은 왜 그랬을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왜? 하고 이제 묻고 소설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데, 펼치는데요. 통상의 경우 이런 범죄 소설, 비단 소설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 콘텐츠, 드라마나 영화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범죄 서사의 경우에는 우선 무엇을 보여줍니까? 범죄 현장을 먼저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살인의 추억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이러이러한 범죄 현장들을 쭉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그 형사들의 역량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그 수사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밝혀낼 수는 있을 거예요. 범행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근데 항상 보면 뭐가 왜 일어났는지도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할 거예요. 돈이 없어졌다, 금품이 없어졌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평소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뭔가 그런 추정들이 가능한 여러 단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밝히기 힘든 건 뭐예요? 혹은 나중에 밝혀지는 거는 누가 그랬느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장르의 그 서사들은, 그러니까 범죄 서사죠.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범죄 서사들은 무엇이, 즉 어떤 사건이 어떻게, 언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요. 누가 그랬는지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서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언제 어떻게도 더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죄와 벌을 딱 펼치시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소설이 6부하고 에필로그가 딸려 있는 소설입니다. 짧지 않죠. 요런 게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는데 소설을 딱 펼치는 순간 웬 이상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대학생이죠. 조금 읽다 보면 얘는 뭐 정신없이 항상 걷고 있고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린 대학생인데 또래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아니면 뭐 애인이 있으면은 좀 그렇게 만나거나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거나 입신양명을 위해서 좀 윗사람들 있잖아요. 뭐 얘 같으면 지도교수를 만나야겠네요. 라든가 수업을 듣거나 그러지도 않고 명색이 대학생인데 이 전당포를 가가지고 할머니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술집을 가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어떤 그 아저씨와, 근데 이제 이 대학생과는 좀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학생과 어울리기 힘든 그런 하급 관리 중년에 하고 또 술을 마시네요. 이런 식의 이제 좀 괴상한 일반적이지 않은 동선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독자는 책을 펼쳐서 쭉 그의 동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3인칭 소설, 그는 어쩌고 저쩌고 그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굉장히 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계속 뭔가 생각에 골몰하고 있고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것인가,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길에서 자다가 잠을 꾸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말이 막 두들겨 맞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책길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이렇게 출세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중심가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디로 갑니까? 항상 보면 이런 슬럼을 이제 도는 거죠. 센나야 광장, 똘꼬치 시장 막 이런 쪽으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자베타라고 그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 밑에서 이제 이복 여동생인데요. 이 반쯤은 이제 하녀처럼 반쯤은 동생처럼 사는 이제 그 리자베타 이바노브나가 그 시장에 상인부부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듣게 되고 내일 7시에 여기 온다는 얘기를 또 듣게 돼요. 이런 식의 이제 정보를 접하는 것도 이 아이는 아니고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런 동선을 취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을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이건 하늘에 계신가? 그러면 7시쯤에 노파는 자기 혼자 집에 있는다는 거네. 바로 그때가 적기인가 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이 청년의 동선을 쭉 이렇게 따라가고 하룻밤 자고 이 청년이 갑자기 미친 척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끼를 챙겨 들고서 막 길을 가요.
설마 뭐 하려고 이러지? 도끼 들고 지금 나무를 하러 가나? 뭐를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더니 할머니 집을 다시 가네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그때 말한 그 아버지의 유품을 맡기러 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이거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믿긴 거를 독자들은 이쯤부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설마 하는데 도끼로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리자베타도 죽여요. 리자베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문을 잠가 놓지 않고 살인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리자베타가 들어온 거죠. 자기도 놀란 거죠. 문도 잠그지 않고 살인을 했다니.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도망을 치는데 그 부분도 또 압권이잖아요. 리자베타를 죽인 것도 지금 엄청나게 실수인 건데, 오류인 건데, 말하자면,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하고 코스트랴코프가 이제 할머니하고 약속을 했던 건데, 이것까지는 라스콜리니코프도 몰랐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일단 문은 걸어 잠그고 도끼를 들고 여기서 기다려요. 그러는 이제 3회 바깥에서 이제 이 사람들도 눈치를 채게 되죠. 이거 문이 잠겨 있는데 안에서 고리가 걸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잠궈 놓고 외출한 게 아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서 네가 내려가라. 나는 여기 망을 볼 테니까 가서 문지기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도 무서우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 틈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이미 문지기와 그 2명의 방문객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층에 바로 아래층에 마침 이사를 간다고 짐을 다 뺐어요. 그때 칠쟁이들이 페인트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그 뒤에 이렇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올라갈 거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들이 올라가자마자 문 열고 냅다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들어눕게 되고요. 소설의 이제 흐름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짚어보면은 그때 문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훔쳤던 금품 중에 귀걸이 하나를 떨어뜨려요. 그거를 이제 페인트 공인 미꼴가가 이제 훔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누명을 쓰게 될 뻔한 계기가 돼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을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큰 흐름만 놓고 보면 지금 다 보여줬어요. 범인이 누군지 다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지, 금품은 또한 어떤 식으로 훔쳤는지, 피해자들은 어떻게 이 처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됐는지 이런 거 다 보여줬어요. 언제 범행이 일어났는지 시간까지도 다 정확합니다. 지금 백야라서 희끄무리해요. 시간은 7시가 훨씬 지난 시각이지만은 빛이 해가 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모든 걸 너무나도 이제 자세히 보여줬는데 소설은 요만큼 일부 요만큼 159쪽입니다. 요만큼이거든요. 나머지 이만큼 남아있어요. 2권이랑. 그러면 나머지 소설의 나머지 부분을 이끌고 가는 그것은 무엇인가? 독자를 견인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결국 왜거든요. 이 청년은 도대체 왜? 조금 불쾌해 보이기는 하는데 할머니랑 딱히 원인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할머니를 죽였고 그 다음에 리자베타하고는 뭐 거의 통성명대 해본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리자베타는 왜 죽였을까라는 이제 물음이 결국 이제 이 소설을 이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 입장에 초점을 맞추면 일단 사람 2명을 죽였다. 금품을 갈취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뭐 수사받고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범죄 소설의 이제 그 맥락일 건데, 이 소설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방점을 찍는 건 왜이기 때문에, 철저히 왜이기 때문에, 네. 그건 달리 말해서 이제 이 인물의 내적인 동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역시나 초점을 맞춰서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범행이 일어나는 방식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컨대 뭐 마침 리자베타가 집을 비웠다라든지 그런 정보를 얻게 됐다든지 해서 범행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위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왜 범행의 동기를 이제 묻는다면은 역시나 이제 사상적인 측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도스토옙스키 굉장히 이제 공들여 쓰는 거고 한편으로는 도스토옙스키만이 쓸 수 있는 어떤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범행의 동기 왜와 관련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 1번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요. 이러이러한 어떤 이론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상에 따라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을 했다. 그 살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획을 실현에 옮겼고 자기의 몽상을 실현에 옮긴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겪게 되는 환멸과 좌절 어떤 심리적인 갈등 이게 이제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잘못했다라고 뉘우치지는 않아요. 예, 도덕적인 어떤
뉘우침, 반성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작가가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일종의 그 미학적인 혐오감, 미학적인 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되게 잘 썼죠. 이후에 나오는 뭐 라스콜리니코프의 독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소냐와의 대화 속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의 이제 그 이유를 많이, 이유, 마음,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읽어봐도 정확하게 왜 죽였는지에 대한 답이 확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빡쳤다고. 네. 빡쳤다는 거는 이제 속어고요. 열받았어. 열받았어. 악에 바쳤어.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때는 학교도 잘 다녔고 과외도 열심히 했지. 번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열받고 말았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자기만의 몽상에 탐닉하다가 결국 이제 자신의 기획을 실행에 이제 옮기게 된 것인데요. 요런 이제 이론적인 측면과 나란히 결국 이제 사고를 쳤으니까 그거를 수습하는 게 필요한데 내적으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죠. 넘어서고 싶었지만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나는 이 편에 남았다. 그래서 그 천재하고 이로 비범인과 이제 범인으로 그 인간 사회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자기는 결국 이에 불과했는데 그냥 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미학적인 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나 보여주는 게 꿈인데 도스토옙스키는 꿈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벌써 가장 마음에 드는 꿈은 이 할머니를 다시 죽이는 꿈이에요. 그 꿈을 보면은 이 청년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타인의 웃음이에요. 웃음. 할머니를 다시 죽이는데 할머니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니까 할머니가 웃음을 막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이 웅성웅성해요. 아파트 가서 다시 할머니 죽였거든요. 바깥이 웅성웅성한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있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고 뭐 짐승 같은 짓을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너무나도 시시껄렁하고 우습고 한심한 짓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자책감이 되게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거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저 사람들 2명이나 지금 죽은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게 목숨을 앗아버렸는데 그 둘에 대한 일말의 어떤 연민이나 동정이나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염두에 둘 만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죄와 벌, 라스콜리니코프의 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벌이거든요. 죄와 벌이잖아요. 죄가 완성됐으면 그 다음 벌이 따라와야 되는데 철저하게 라스콜리니코프의 좌절과 환멸과 벌, 회오, 뉘우침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미학적 혐오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 철저하게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초점을 맞춘 소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건데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인 거죠. 일단 길을 잃어야지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죄를 지어야지 뭡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말하자면 이 범죄자의 범죄를 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처음에 나왔다가 빨리 없어져 주시고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이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2부부터 6부까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뇌, 방황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 대한 이제 논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도스토옙스키적이죠. 분신, 이른바 분신이 나와가지고 라스콜리니코프의 다양한 분신들, 뭐 레베자트니코프, 루진, 그 다음에 이제 압도적인 인물은 스비드리갈로프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그의 사상을 이제 적절히 희화하고 패러디하고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심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상적인 국면들이 소설의 전체 플롯하고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주인공이 자살할 것인가 자수할 것인가거든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네. 그 라스콜리니코프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못된 놈이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신문에 지금 기사가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네이버 일면에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 무슨 학과 뭐 휴학생이 있죠. 지금 그 봉천동, 신림동 이름은 바뀌었지만 어디에 이제 65세, 75세라 합시다. 요즘 나이 감각이 다르니까 75세 노년 여성과 그 다음에 30대 지적장애 여성을 도끼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뭡니까? 노인 혐오에, 여성 혐오에, 그 다음에 장애인 혐오에 전형적인 아주 저질스러운 혐오 범죄, 흉악 범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어떤 문학성, 시성, 극성 이런 걸 부여한 거를 보면 이건 이제 작품을 읽어 보셔야 돼요.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찐이다라는, 정말 천재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작품을 결국 이제 그 어떤 저질의 범죄에서 이 아주 드높은 어떤 그 고전의 반열로 이제 올려놓는 거, 그거를 이제 쓰도록 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진도가 나가도록 하는 힘은 이제 이 인물의,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내적인 방황의 무게,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길잖아요. 2권이니까. 부수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옆에 포진한 여러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의 힘,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라스콜리니코프가 만들어내는 여러 갈등이나 사건의 흥미,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인물들이 다 재미있어요. 포르피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라즈미는 좀 되게 평범하고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말 맞다나 정상적인 사람은 대접을 잘 못 받는 게 또 도스토옙스키 소설이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 라즈미인 같은 인물이 여기 들어와야 했는가를 소설을 읽으면 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롯상으로도 스비드리갈로프가 두냐를 좋아하는데 결국 퇴짜를 맞잖아요. 근데 이제 두냐하고 라즈미는 첫눈에 반하게 되거든요. 둘이 이제 결혼하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연애 소사가 꽁냥꽁냥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장 노릇을 했었는데 그 역할을 말하자면 이제 라즈미인한테 맡기는 식의 그런 또 대화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그 올린 글에는 되게 자세히 썼는데, 불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랑 아브도자 로마노브나,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와 여동생 또 꽤 잘 그렸어요. 그냥 심리소설로 읽어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소설이고요. 마르멜라도프 가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회소설로 읽을 때 우리가 죄와벌을 압도적인 어떤 그런 장면들을 선사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게 소냐인데요. 소냐. 포르피리 빼먹었네요. 포르피리 마찬가지입니다. 탐정소설로 읽을 때 죄와벌을, 포르피리도 어떤 그 러시아 문학 특유의 광대 같은 그런 이제 탐정인 거잖아요. 생김새도 되게 우스꽝스럽고, 그 홈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홈즈나 포아로나, 그 다음에 또 뭐지, 제인 마플,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런 식의 좀 멋있는 탐정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러시아 문학, 특히나 이 죄와벌에서 포르피리는 정반대로 되게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예지력을 띈 그런 이제 인물에 더 가깝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소냐 얘기를 하면, 죄와벌을 만약에 우리가 연애 서사로 읽는다면은 소냐하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연애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거의 묻힐 정도로 작가가 뭐를 강조를 합니까? 종교적인 국면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을 엮어주면서 그 소냐의 이른바 작업실에서, 그 업소에서 손님을 받는 그 업소에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진짜 제가 지금 톨스토이 부활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 이른바 타락, 대죄 이런 게 일어나는 곳에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또 하필 리자베타의 성경이기도 하고, 그거를 거기서 라자로의 부활 부분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인가 그렇고,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라자로의 부활을 읽어주고 되게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감흥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요 죄와벌에도 성경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죄와벌의 밑텍스트인 성경 얘기는 요 라자로의 부활입니다. 그 도식에 엄청 이제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느낌도 들고, 소냐가 일종의 기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수하러 갔다가 스비드리갈로프의 자살 소식을 듣고 다시 뒤돌아 나오는데, 소냐가 거의 째려보고 있어서는 아니고 울먹울먹 거의 그런 표정으로 들어가라고 막 무언의 압력을 줘가지고 결국엔 이제 자수하고 형살이를 하러 형을 살게 되고, 징역을 소냐도 같이 가는 식의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인물을 자수시킬 것인가 자살시킬 것인가 이제 말을 했었는데, 네바강 보면서 물에 빠져 죽을까도 잠시 생각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포르피리가 찾아와가지고 자수를 권할 때도, 너 혹시 환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끝낼 거면은 그 금품을 어디다 묻었는지라도 좀 써줘라 라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살도 염두에 둬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작가는 주인공을 자살이 아닌 자수로 이끌고, 관념의 늪에 빠져가지고 굴로 아주 풍덩, 그게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느니 건져가지고 삶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그 에필로그에 나오는 맨 마지막 말, 변증법 대신에 삶이 도래했고,
변증법 대신에 삶이 도래했고, 의식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생겨나야 했다. 의식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생겨나야 했다. 그 문장을 보시면 변증법 이런 관념과 삶을 이제 이렇게 대치를 시키는데요. 이 변증법이라는 거, 논리라는 거는 결국 그거를 통해서만 뭐 기각되거나 어떻게 확증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예 없애버리고 없던 걸로 하고 삶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거를 이제 대변하는 캐릭터가 소냐일 거고요. 소냐는 항상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뉘앙스가 엄청난 사실 소설인 거죠. 그래서 그 성현우 선생님 말 맞다나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에 뭐 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도스토옙스키 소설은 우리를 신으로 이끄는 건 맞는 것 같고, 이 라자로를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라스콜리니코프를 라자로처럼 이게 부활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변증법 대신에 삶이 도래하긴 했지만 의식 속에 뭔가 새로운 게 딱 생겨나주면 되는데 생겨나주질 않는 거예요. 생겨나야 했다. 이거는 당위이면서 과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골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설을 딱 닫고 우리의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이 주인공이 갱생하는 이야기,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는 또 다른 소설의 소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을 때 도스토옙스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백치는 이제 다음 소설인데요.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와 벌만 이제 놓고 보면은 이러저런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인데, 범죄소설, 탐정소설, 추리소설로 시작하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애소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범행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환경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마르멜라도프 집안이나 이런 그 인물들은 그 풍경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또한 사회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인 비범인 사상, 우리가 보통 무슨 니체의 처인 사상의 아륜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상이라고 부르기에도 못한 되게 몽롱한 어떤 생각의 덩어리처럼 저는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좋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비범인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패러디 되고 있는 벤담의 공리주의라든가, 프리에의 유토피안 소셜리즘, 유토피아 사회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속화됐죠. 그런 자본주의라든가, 황금 만능주의라든가, 실증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쟁도 많기 때문에 사상소설, 철학소설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자로의 부활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소설이라고 또한 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죄와벌인 거고요. 연애소설도 말씀드렸나요? 소냐하고 뭐 연애소설로 볼 수 있죠. 젊은 남녀가 그렇게 으슥한 시각에 밤에 둘이서 꽁냥꽁냥 그리고 이제 그 스비드리갈로프하고 두냐와의 관계도 굉장히 그런 어떤 성적인 긴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뭐 연애소설로 보려면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재미를 느끼면서 소설을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도 썼지만 이참에 이제 수업도 하고 해가지고 그 인상에 젖어가지고 이제 몇 마디 했고, 언제 읽어도 너무 좋고, 이번에 새로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읽은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한 소설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번역할 때 썼던 책이고,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 읽었던 이제 그 책인데, 그때는 죄와 벌 갖고 박사 논문을 쓰려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2021년에 그 여름에 방학하자마자 이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굉장히 손때가 묻은, 이제 이게 무신숭배죠.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대한 제가 이제 애착이 있어요. 지금 백치는 이걸로 번역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스캔 파일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노트북 화면에 놓고서 이제 다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읽어서 그게 벌써 지금 20년 전에, 지금 20년도 더 된 23년 전 이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비운의 정말 망했네요. 자, 이 제가 쓴 이제 소설. 이렇게라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짜 하는데, 소설이 팔리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정황을 이제 즐기고, 여러분은 죄와 벌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잘 썼어요. 이거 뭐 두 권 꼭 완독한다 이런 강박 갖지 마시고요. 세상에 이런 소설도 있구나 하고 한번 펼쳐서 앞에 한 몇십 쪽만 읽어도 여러분 이거는 뭐 인생에 도움 되실 거예요. 아주 큰 도움은 아니라도 이런 식의 삶도 가능하구나, 이런 식의 고민도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서 나는 얼마나 정상이고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반을 쭉 읽으면 그 19세기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슬럼가의 풍경들이 쫙 펼쳐져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리 공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교양을 얻는 효과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뭐
입이 아픕니다. 말하는 게. 이 죄와벌은 정말 우리 모두의 로망이었죠.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던 건데요. 여러분이 일독을 권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새로 이제 구했는데 녹음이 잘 됐기를 바라면서 이제 끄겠습니다.